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관심도가 또 높은 하루입니다. 지금 2월부터 시장의 관심이 온통 3월 FOMC 회의 결과에 쏠려 있었는데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밤사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회의 결과 내용 바로 점검해 볼 텐데요. 연준이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 김선영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전반적인 오늘 회의 결과 내용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틀어 봤을 때는 제가 몇 주 동안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틀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 대차 대조표 좀 건드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차 대조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매파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일단 25bp 금리 인상 갔습니다. 뭐 동결하겠다는 의견 되게 많았었고요. 뭐 50bp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50bp는 한 1, 2주 전쯤에 사라졌고 이제 동결 얘기가 최근에 좀 많았었는데 뭐 25bp 말씀을 드렸고 25bp 나왔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4.7에서 5% 금리 결정이 나왔고요. 아예 대놓고 그냥 계획대로 가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어저께까지 사실 월가의 예측도 좀 비둘기파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파월 의장이 예상 밖에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 무조건 인플레이션 2%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점도표의 상단은 6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하단은 5 정도 잡았고 미디엄 값은 5.25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6 찍은 사람은 뭐 블러드 총리겠죠. 블러드 총리 이번 주에 뭐 멘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멘트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5bp 금리 인상이 1회 정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엔 6%대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발언을 좀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보니까 우리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 25bp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FOMC 때부터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대로 간다면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저는 몇 달 전까지 연착륙 되겠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되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은행권에 대해서 돈 풀고 이게 긴축과 양적 완화를 비슷하게 사실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예전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뭐 인수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요해 보인다. 뭐 이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또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비가 확실히 하락 중이다. 이 얘기는 지난번 CPI에서 이제 쉘터 비용이 사실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비용이 몇 개월 후에는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거주 비용이 좀 내려가면 CPI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가 그러면 막판에 왜 하락했냐? 일단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좀 매파적으로 발언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 뭐가 있었냐면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지금 재무장관이 또 다른 데서 이제 청문회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포괄적인 은행 예금 보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밤에 미국 개장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 이게 되면 진짜 모럴헬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옐런 의장도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그동안 어쨌든 뭐 미국 은행 금융권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준과 미정부가 돈으로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옐런 의장이 아니 굳이 우리가 전체 다 할 필요가 있냐라는 사실 되게 소신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문제를 틀어막는 것도 맞지만 만일 진짜 전체적인 예금 다 하게 되면 누가 1금융권 있겠습니까? 다 2, 3금융권 내려가서 정말 위험해질 수 있고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옐런 의장은 이런 시장의 오해를 사전에 좀 차단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 악재성 요인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될 길 갔다 보고 있고요. 일단 이로써 FOMC 별다른 특징이 없지만 생각보다는 좀 매파적으로 진행이 됐고 옐런 의장은 할 말 했다. 사실 이거 한마디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증시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던 궁극적인 요소는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차저차 시장은 이렇게 3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 회의 결과라는 큰 산을 하나 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1분기 실적 발표라는 산을 또 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금융시장 불안 속 실적 탄탄한 종목에 주목하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현재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은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정말 참 시간 빠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벌써 다음 주면 1분기 1월, 2월, 3월이 끝나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회사에서 세 군데 이상에서 1분기 실적치를 발표한 전체 기업이 178곳이 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중에서 한 달 전, 즉 1월 말 2월 달보다 지금 예상 실적이 좋게 되는 기업들이 35군데가 됩니다. 이 35군데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 기업 몇 개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필라 홀딩스, 풍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X 세미콘, 다음에 S&T 모티브. 물론 제가 소개드린 것이 순위대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들 기업이 좋습니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일단 한 달 전보다 증권회사에 바라보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실적만 좋아지면 주가 올라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적 좋아진다고 올라가고 실적 나쁘다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매수에 나서겠는가, 즉 수급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선전하지 말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지금 나오고 있는 필라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즉 한 달 전보다 예상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 주가 흐름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 가운데 현재 주가 자리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 있으십니까? 남아 있는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661억 원 정도로 QOQ 대비해서 15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한 426억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6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 IRA라든지 미국의 리쇼어링 환경에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 호조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전력기기라든지 자동화기기가 지난해 그 제품 판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류비라든지 원자재 비용, 원가 하락폭이 좀 컸는데 그 부분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적극적으로 자산 효율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 구조가 개선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LX 일렉트릭의 1분기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것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수주 잔고 역시도 1분기에 3천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북미 쪽의 시장 공략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배터리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전 시스템 수주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라든지 초고압 전력 인프라 제품 판가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미국 판매법인의 전력기기 매출도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사업부의 좀 적자를 언제 탈피하느냐가 문제인데 최근에 좀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태국이라든지 대만 뭐 이런 데서 뭐 철도 신호 시스템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횡안금이라든지 완도 뭐 이런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라든지 해외 ESS 프로젝트에서 수주 성과가 좀 있으면서 적자폭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반적으로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40% 가까이 증가한 2,6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 대비해서 PR이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실적 개선 전망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모멘텀까지 작용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또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 속 하락했지만 그래도 버텼던 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엔비디아, AMD의 강세가 특징적이었던 가운데 이어지는 이슈는요. 반도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칩스법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이제 중국에 보유 중인 제조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다 K칩스법도 이제 기재위를 통과했단 말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 상황이 최악은 넘긴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뭐 미국의 엔비디아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AMD 말씀하셔서 미국의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어저께 뭐 2나노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은 금리 인상기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라는 이런 심리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어저께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그 조항 세부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한 제조 설비나 뭐 이런 것들에 운영 차질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하루빨리 좀 제발 좀 통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K칩스법이 어제 기재위는 일단 통과를 했고요. 30일 날 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이달 안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쭉 달려보면요. 어제 최상무 경제수석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어떤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이제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10년간에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도 확인해 보니까 세부 규정 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쪽 반도체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10%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려해온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세부 조항이었는데 이건 사실 빠져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로 이제 추가 늘릴 수 있는 투자 늘릴 수 있는 그 조항은 사실 저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중국은 이미 풀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늘릴 수 있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항만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최악은 피했습니다. 최악은 피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릴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K칩스법이 어저께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이제 본회의 들어가서 거기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로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늘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로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행 4%인 신규 투자 공제 비율까지 이제 10%로 늘렸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합치면 25에서 35%까지 공제가 적용되고요. 이건 뭐 정부가 제시했었던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늦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이미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늦었는데 늦었던 만큼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어떤 이런 법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한번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 이렇게 반도체 시장 성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후공정 장비라든지 처리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챗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조금 흘러가다 보면 방대한 어떤 데이터 양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칩들이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패키징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으로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OSAT 환경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펀드들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역시 이런 후공정 패키징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좀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후공정 처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D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D램 쪽에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을 했다면 앞으로는 HBM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 처리 이런 부분들까지 패키지 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의 칩을 애플이 TSMC의 파운더리를 맡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패키징 기술이라고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도 파운더리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 시점에서 반도체 시장 성장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국내 후공정 업체, 그러니까 패키징 업체들의 동반 기술 성장도 필수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마이크론의 역할 그리고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커진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패키징 쪽에 하나마이크론 쪽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장비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또 우리는 후공정 업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마이크론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다음 기사로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 흐름, 또 수급 유입 양상이 심상치가 않죠. 업계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실적 개선에 앞서서 주가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방금 이순국께서 업계라고 말씀하신 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입니다. 일명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전 세계의 반도체 장비 팹디스 쪽을 자료를 집계를 해봤더니만은 금년도 2023년도에는 장비 투자 설비가 약 100조 원 정도 된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감소한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반도체 장비를 사라 그러느냐? 금년에는 이렇게 22% 줄어듭니다만 금년 2분기부터 이제는 재고 소진이 다 되고 또 고성능의 컴퓨팅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반도체 장비 투자가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다시 21%의 반도체 설비 증가가 늘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자그마치 내년도에 40% 금년에 대비해서 40% 정도 더 늘어난 장비 설비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를 투자하는데 뭐 저기 먼 나라를 추천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반도체 소부장에 오더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금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2분기에 재고가 소진이 많이 되고 또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현물 가격이 턴한다면은 반도체뿐 아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방 업체의 어떤 투자, 설비 감소로 인해서 실적 자체는 좀 줄어들 전망이지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주력 매출 제품인 제품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이익의 하락이라든지 영업이익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업체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력 매출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출하량이 좀 늘어나면서 기존에 좀 컸던 매출 부분이 컸던 부분들의 하락 부분을 좀 상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 확대에 따라서 EMI 차폐 이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도 매출 하락, 기존 제품의 매출 하락이든지 영업이익 하락 부분을 충분히 좀 상쇄를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 외에도 챗 GPT 관련 이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HBM3 확대에 대한 어떤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엔비디아 이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가 좀 탑재될 예정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3 TSV 공정에 사용되는 이 TC 본진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모멘텀까지 좀 붙으면서 올 한 해 실적은 조금 줄어든다고 하지만 또 다른 뭐 신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갑자기 또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후공정 업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지만은 전자닉스는 또 지수단의 종목이잖아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는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라 좀 전자닉스는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볼 문제인가요? 뭐 같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출하량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디램 가격이 대만 뭐 중국 이런 어떤 이 나라들의 디램 가격이라든지 출하량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전자닉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무겁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큰 어떤 성과를 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특징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또는 전방 업체들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불황의 시기에 다시 조금 좋게 만들어 보려고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이 산업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기사는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민감주의 흐름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라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적기 2달 후라고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미국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 사태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실버게이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올 수 있다. 왜? 가지고 있는 채권이 폭락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이제 불거진 것이 실버게이트라든가 SVB 그리고 시그니처 다음에 이제 결국 이 파장이 유럽까지 가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돼버리고요. 또 어제 나온 얘기는 뭐죠? 팩웨스트 아마 이것도 이제 미국의 그 태평양 쪽에 있는 중소은행 같은데 여기가 최근에 또 뱅크런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위기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한 증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가 경기 민감주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통상 2달 정도 지나고 되면은 다시 회복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 민감주는 대표적으로 에너지라든가 소재, 또 산업재, 금융, 부동산 등에 관련된 종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4월 중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음 달 정도 된다면은 금융 위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거나 혹은 주가가 내려갔던 종목들 에너지 관련주나 금융주 쪽에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재, 산업, 그리고 금융, 부동산 안에서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미리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이 8년 연속 이어온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어떤 탈출을 그 적자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본래 이 영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다른 어떤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도를 못하고 있던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평가 손실만 내고 있던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새롭게 좀 주인을 찾아가고 있고 문제가 되었던 선박들도 사실은 계약금을 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재무제표상에 어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급등한 가격을 반영해서 건조 예정 원가를 큰 폭으로 좀 올려야만 했던 후판 가격 역시도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한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2천억 뭐 흑자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후판 가격 하락 전 기준 건조 예정 원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추가적으로 안정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의 수주 목표는 95억 달러인데 지난해 수주 원가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카타르 쪽의 LNG 수주 2차 LNG 선박 2차 발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쪽도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달 뒤 또는 3달 뒤 이런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선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 안정까지 좀 기대가 된다. 삼성중공업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피플바이오 내용 한번 짚어볼 텐데요. 최근 탈모 환자가 정말 심상치가 않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플바이오가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탈모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탈모 치료제 나오면 당연히 뭐 가발 만드는 업체 쪽에서는 별로 좋지 못할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탈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피플바이오가 어제 이제 연결 종속 회사인 천연물 치료제 기업입니다. 파마코바이오를 통해서 탈모 예방과 치료제 효능을 기닌 야생 식물 추출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진 성균관대로부터 특허권을 이제 취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종속 회사인 파마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립된 천연물 기반 신약 전문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력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 물질로 올해 내에 국내 임상 1상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탈모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영역인 만큼 일단 앞으로 기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